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 연휴 동안 친척들도 좀 뵙고 맛있는 송편도 먹고 아주 풍성한 한가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보내셨을까요? 추석이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 조금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단편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아폴론을 배신한 가혹한 대가. 그리스 에게해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가면 지금의 튀르키예 땅 서북쪽에 트로이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트로이아 전쟁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전쟁이 벌어진 당시에 트로이아의 왕은 프리아모스였습니다. 그의 부인은 헤케베였는데 아주 많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아끼는 어여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카산드라. 그녀에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능력이었지요. 그녀는 어떻게 그런 예언의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관해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카산드라에게는 헬레노스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둘은 서로에게 경쟁심도 갖고 있었지만 친하게 지냈지요. 어렸을 적 둘은 아폴로 신전에 들어갔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그때 아폴론의 신성한 뱀이 스르륵 다가와 혀를 날름거리더니 두 남매의 귓구멍에 혀를 넣고 핥았대요. 그때부터 두 아이는 아폴론의 능력 가운데 예언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폴로는 궁술과 의술, 음악의 신이지만 무엇보다도 태양의 신이지요. 태양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힘이 있으니 아폴로는 인간의 무지를 비추는 이성의 신이며 계시와 예언, 신탁의 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비밀과 현재의 상황, 미래의 운명을 몰라서 답답할 때 마치 어둠에 휩싸인 것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만약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태양과도 같은 존재일 텐데 아폴론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성숙한 카산드라가 아폴론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녀를 보고 아폴론이 사랑에 빠졌어요. 또 한 번 에로스가 짓궂은 장난으로 황금 화살을 날려보낸 걸까요? 그가 카산드라 앞에 나타나 고백했지요. 카산드라,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내 연인이 되어주시오. 어머 아폴로님, 제가 아폴로님의 연인이 된다고요? 그렇소. 내 마음은 진심이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요? 그대가 원하는 것은 모두 주겠소.
저는 아폴로님이 가진 예언의 능력을 갖고 싶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으로 저희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을 도와 트로이아를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거든요. 아폴로는 기꺼운 마음으로 카산드라의 요청에 응했어요. 그때부터 카산드라는 예언의 능력을 갖게 되었대요. 그런데 카산드라는 약속을 어겼어요. 아폴론과의 만남을 피했던 거예요. 에로스가 카산드라의 심장에 납 화살을 날려보냈던 걸까요? 어쨌든 아폴로는 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카산드라에게 한 번 준 예언의 능력을 다시 빼앗아 올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배신의 보복을 하고 싶었던 아폴로는 그녀에게 저주를 내렸지요. 그녀가 예언의 능력을 발휘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전혀 믿지 않게 만들었던 겁니다. 카산드라가 진실을 예언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을 거짓말로 생각하고 그녀가 미쳤다고 여기게 되었지요. 카산드라는 진실을 예언하는 순간마다 불신과 의심에 부딪히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남동생인 파리스가 스파르타로 가려고 하자 카산드라는 그것이 위험한 일임을 예언했어요. 파리스가 그곳에 간다면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와 사랑에 빠지고 헬레네를 트로이아로 데려올 미래가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는 아내를 빼앗긴 치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테고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트로이아는 망하게 될 것이 불보듯 훤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다급하게 외쳤지요. 하지만 파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그 누구도 카산드라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요. 카산드라는 고구마를 3개쯤 먹은 것처럼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진실이 거부당할 때의 황당함과 답답함을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예언대로 파리스는 헬레네를 데려왔고 그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지요. 만약 트로이아 사람들이 카산드라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이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트로이아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고 용감하게 효율적으로 싸워 그리스의 공격을 잘 막아냈어요. 그리스인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인들이 해안에 커다란 목마를 남겨두고 모두 함선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많은 트로이아인이 그리스가 전쟁을 포기하고 귀향한 것이라고 기뻐하며 쾌재를 불렀지요. 거대한 목마는 무사 귀향을 위해 그리스인들이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가오의 예물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카산드라는 보이는 현상 너머에 비밀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어요. 트로이아인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그리스인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엔가 숨어 있고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목마는 선물이 아닙니다. 저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함정이에요. 목마를 트로이아 성으로 들이면 큰일 납니다. 저 목마를 물에 던지세요. 아니면 불태우거나. 하지만 모든 트로이아인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정신 나간 여인으로 몰아붙였지요. 만약 그녀의 말대로 목마를 처리했다면 트로이아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목마 속에는 카산드라의 말대로 그리스의 정예 용사들이 숨어 있었고, 다른 그리스인들은 함선을 타고 인근 섬 뒤쪽에 매복하고 있었지요. 트로이아인들은 카산드라의 경고를 무시하고 목마를 승리의 전리품이라며 트로이아의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승리에 취해 있던 트로이아인들은 목마를 도시 한가운데 세워두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승리를 자축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축제가 아니라 생을 마감하고 도시를 파멸로 몰아넣는 죽음의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승리감과 술에 만취가 된 트로이아인들이 골아떨어졌고, 목마에 숨어있던 그리스의 정예 용사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성문을 열었습니다. 귀향하는 척하며 트로이아를 떠났다가 야밤에 다시 돌아온 함선들에서 수많은 그리스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 모두가 트로이아 성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트로이아는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 수많은 여인들은 노예로 잡혀갔지요. 카산드라는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의 노예가 되었어요. 피 눈물을 흘리며 불타는 트로이아를 떠나 아가멤논에게 끌려 그리스 땅 미케네로 갔지요. 아가멤논의 왕궁에는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전으로 들어서는 카산드라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아폴론의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아폴론이여, 나의 아폴론이여, 나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오셨나요?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이군요. 여기 남편을 깨끗이 씻긴 후에 끝장내려는 여인이 있군요. 여기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편을 죽이려고 아내가 쳐놓은 죽음의 덫지로군요. 그녀에게는 곧 다가올 아가멤논과 자신의 죽음이 생생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케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카산드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노예로 끌려오더니 미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가멤논은
트로이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값비싼 전리품을 수십 대의 마차에 가득 싣고 개선 행진을 한 뒤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과 아내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누가 카산드라가 말한 것 같은 끔찍한 불행이 터지리라 생각했겠어요. 지금 아가멤논은 인생의 절정, 성공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카산드라는 정말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결국 카산드라의 예언은 실현되었어요. 10년간의 전쟁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을 하던 아가멤논은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내리찍는 도끼에 무참하게 살해되었고 피투성이가 된 그의 시신 곁에 카산드라도 피범벅이 되어 나란히 눕게 되었으니까요. 허기의 저주를 받은 에리식톤이 끝내 먹어치운 것. 에리식톤은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테살리아는 예로부터 그리스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었지요. 산이 많은 그리스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넓은 평원이 있었고 땅도 비옥해서 곡물 농사가 잘 되던 곡창지대였지요. 축복받은 땅을 다스리며 풍요롭게 살던 그는 창고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곡물과 재산을 갖고 싶어 했어요. 창고는 그의 욕망 그 자체였지요. 욕망이 늘어나듯 하나의 창고가 채워지면 다른 창고를 짓고 그 창고를 채우기 위해 아주 열심히 일했지요. 창고를 더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밭이 더 필요했지요. 하지만 이제 평지는 더 많은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없을 만큼 이미 밭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에리식톤은 눈을 자연스럽게 숲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지요. 저 숲의 나무를 베어 밭을 만들자. 그러면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고 창고도 더 지을 수 있지. 그는 많은 일꾼을 동원해 숲의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무가 쓰러져 평지가 드러날 때마다 에리식톤은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생각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그런데 그 숲은 대지의 여신이자 농사를 주관하는 데메테르의 신성한 영토였고 숲속 깊은 곳에는 여신의 신성한 참나무가 우람하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그 나무에 이르자 나무가 지닌 위험에 압도되어 입을 벌려 감탄하며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서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어서 저 나무를 베어라. 저것만 제거하면 이 숲 전체가 모두 밭이 될 것이다. 창고도 더 만들 수 있다. 우린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전하, 무섭습니다. 저 나무는 왠지 그냥 나무 같지 않아요. 데메트르 여신의 나무라고 하던데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 세상에 무슨 신이 있단 말이냐? 저건 그냥 나무일 뿐이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일 뿐이라고. 설령 여신의 나무라고 해도, 아니 여신 자신이라고 해도 쓰러뜨려야 한다. 못하겠거든 도끼를 이리 내거라. 일꾼의 도끼를 빼앗은 에리식토는 나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도끼를 높이 들어 내리 찍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무가 부르르 떨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초록의 잎사귀들이 하얗게 질리고 가지와 도토리도 창백해졌지요. 하지만 에리식토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이며 햇빛에 반사되어 잎이 하얗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기어이 도끼로 나무 밑동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도끼 날에 찍힌 나무에서 피가 솟구쳐 그의 얼굴로 튀었지요. 곁에 있던 수행원과 일꾼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중 한 사람은 그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안 됩니다, 전하. 그만하세요. 여신께서 진노하세요. 놔라 이놈. 멍청한 놈. 그래, 너 참 경건하구나. 오냐, 내가 상을 주마.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나무를 찍던 도끼로 말리던 일꾼의 목을 친 겁니다. 나무와 사람의 상처에서 솟구친 피로 온통 피 범벅이 된 에리식토는 미친 사람처럼 씩씩대며 다시 나무를 향해 도끼질을 마구 해댔어요. 마침내 나무는 쓰러지고 말았지요. 내가 이렇게 너의 탐욕으로 죽는구나. 나는 이 나무에 깃들어 살던 요정이다. 하지만 나의 위안은 내가 곧 큰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너는 더욱더 풍요로워지겠지만 그것이 너를 만족시키진 못할 것이다. 참나무 거목이 쓰러지자 곁에 있는 작은 나무들도 그 무게에 짓눌려 함께 쓰러졌고 그 안에 함께하던 작은 요정들도 질식하고 말았어요. 에리식토는 나무가 주는 경고를 나무가 쓰러지면서 내는 소음이라고 무시했지요. 이 모습을 보던 데메테르는 진노했고 죽어가던 요정들의 저주와 간청을 들어주었어요. 데메테르 여신은 허기의 신 리모스에게 에리식톤의 뱃속에 들어가 달라고 요청했어요. 원래 리모스는 수학과 풍요의 신 데메테르와는 상극이어서 서로 만나지도 않았지만 이 명령만은 따랐다고 해요. 바람을 타고 왕궁으로 날아온 리모스는 잠들어 있는 에리식톤을 온 몸으로 껴안았고 그의 입과 배에 그리고 혈관에 허기를 뿌려 넣었습니다. 잠을 자던 에리식토는 큰 잔치를 벌이고 끊임없이 먹어치우는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꿈에서 먹는 것으로는 허기가 채워지지 않자 에리식토는 벌떡 일어났지요. 그리고 식당으로 달려가
남아있는 음식들을 먹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채워지기는커녕 더욱더 배가 고파지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음식이 보이지 않자 그는 창고로 달려가 여러 달치의 궁전 음식을 계속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먹어도 배고팠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허기졌어요.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음식 창고도 모두 바닥이 났어요. 그는 궁전 구석구석을 뒤져서 금은보화와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팔아치우면서 음식을 사들였고 사는 족족 먹어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말았지요. 그래도 계속되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결국 그는 딸까지 팔았답니다. 마침내 허기로 퀭해진 눈에 그의 두 손이 보였어요. 허기에 미친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자신의 두 손을 입으로 가져갔지요. 그렇게 에리식토는 자기 자신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에리식톤의 몸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채로 사라져버렸어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그를 더욱 굶주리게 했고 끝내 소멸시킨 것입니다. 조각상을 인간으로 만든 피그말리온. 조각상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든 이가 있었어요. 주인공의 이름은 피그말리온. 그는 지금의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반도 남쪽, 시리아 서쪽에 있는 큰 섬나라 키프로스의 유명한 조각가였어요. 그가 사랑에 눈을 뜰 나이가 되었을 때 키프로스 섬의 여자들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외모도 그랬지만 특히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정숙하지 못하고 수다스럽고 천박해 보였지요. 안 되겠다 싶었던 그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상적인 여성을 탄생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값비싼 상아를 구하여 여인의 모습으로 조각했지요. 팔, 다리, 몸의 여러 부분을 따로따로 조각한 뒤 능숙하게 이어붙여 아름다운 여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여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나니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는 자기 작품에 반해 푹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애인을 대하듯 온 정성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지요. 살짝 입을 맞추기도 하고 말을 걸고 대화하기도 하고 상냥한 태도로 쓰다듬기도 했어요. 밖에 나갔다가 예쁜 장신구나 옷을 보면 아무리 비싼 값이라도 다 치르고 사서 조각상을 치장해 주기도 하고 예쁜 꽃을 보면 화관과 꽃다발을 정성껏 만들어서 조각상에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푹신한 침대에 누이고 베개를 받쳐주었고 자신은 바닥에 누워 잠들곤 했지요. 만약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예술가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현실 속에 깃든 미의 가능성을 찾아내 이상적인 작품으로 구현합니다. 그리고 작품 세계에 빠져들어 행복을 느끼곤 하지요. 현실에 대한 실망을 예술로서 극복하는 모습을 피그말리온이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자신의 조각상을 너무나 사랑한 피그말리온은 예전보다 더욱 심하게 여인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생각하지 않게 되었지요. 오히려 조각상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키프로스에 연례적으로 열리는 아프로디테의 축제 날이었어요. 피그말리온도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신전으로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들이시여,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저의 상하 조각가도 같은 여인과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요. 아니, 그의 진심은 사실 이런 것이었어요. 아프로디테시여, 저는 상하 조각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가 인간이 되어 제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조각상을 사랑했으면 조각상이 진짜 사람이 되어 아내가 되길 간절하게 원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피그말리온도 무슨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뿐이었지요.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한 피그말리온의 기도는 아프로디테 여신에게는 들렸어요. 신이니까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만큼 피그말리온이 아프로디테의 능력을 믿고서 희망을 건 것이잖아요.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그말리온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지요.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피그말리온은 여느 때처럼 조각상에 다가가 인사를 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빙긋 웃었지요.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잘 있었어요? 내가 어디에 갔다 온 줄 알아요? 오늘이 아프로디테 축제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갔어요. 여신님께 아름다운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기도했지요. 부질없는 일이었지만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상상을 하니 얼마나 행복해지던걸요.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사랑 고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조각상을 처음 잡았을 때의 느낌은 분명 딱딱하고 차가웠는데 점점 온기와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게다가 조각상이 그의 손을 잡는 것 같았어요. 화들짝 놀란 피그말리온은 얼른 손을 빼고 뒤로 물러났어요. 조각상이 점점 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는 눈을 비비다가
다시 부릅뜨고 조각상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얀 상아의 표면에 살갗의 윤기가 느껴졌고 그의 거친 호흡에 머리카락이 살랑거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기도가 이루어진 걸까요?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의 가슴에 손을 대니 상아의 딱딱함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말캉한 피부가 느껴졌으며 피부 아래로 뛰는 심장박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팔과 손을 잡자 그의 동작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피부 아래의 혈관이 고동치고요.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굳어있던 조각상의 입이 실룩거리며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정말 나의 기도대로 인간이 된 건가요? 사람이 된 여인은 피그말리온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살짝 미소를 짓더니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갑자기 사람이 된 조각상도 이게 웬일인가 싶었겠지요. 이것이 꿈인가 싶었던 피그말리온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각상에서 사람이 된 여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당신은 우유처럼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가졌고 평온한 바다처럼 조용하니까 갈라테이아라고 하겠어요. 그리스 말로 우유를 갈라라고 하고 조용함을 갈레네라고 하거든요. 바다의 노신 네레우스의 50명의 딸 중 하나의 이름이 갈라테이아였는데 피그말리온은 자신의 여인이 바다의 요정과 같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답니다. 나중에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아프로디테도 몰래 자기 모습을 감추고 동네 여인으로 변신한 뒤 참석하여 아낌없이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페가소스를 탄 페르세우스의 모험. 신들의 세계를 제패한 제우스는 인간 세계로 눈을 돌려 위대한 문명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그 주인공이길 바랬지요. 제우스가 선택한 여인은 다나에였습니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두운 지하에 묻힌 단단한 청동의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아버지인 아크리시오스의 짓이었는데 이는 불길한 신탁 때문이었어요. 그대의 딸 다나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손에 그대가 죽을 것이다. 신탁을 듣고 아크리시오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청동방을 만들고 다나에를 집어넣었지요. 그렇게 갇혀있는 다나에가 제우스의 눈에 띄었던 겁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땅 속에 가두다니 내가 구해줘야겠군. 저 여인은 그리스의 멋진 문명 세계를 세울 훌륭한 영웅을 낳을 거야. 하지만 땅 속에 묻혀있는 청동의 방이니 제우스라도
쉽게 접근하기 힘들었습니다. 제우스는 묘안을 찾아냈지요. 황금빛 소나기로 변신하여 방 안으로 스며들었던 겁니다.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만든 청동방이었지만 물 셀 틈은 있었던 거예요. 황금 빗물은 다나에의 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나에가 임신을 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페르세우스입니다. 10달이 지나자 청동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자 아크리시오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청동방에 갇힌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냐? 누가 감히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냐? 어떤 놈이냐? 아버지,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황금 소나기로 변신하여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감히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어떤 놈과 놀아나고서 너의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짓거리느냐? 아크리시오스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여 다나의 말대로 제우스의 아들이라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멈칫했습니다. 딸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었죠. 고민하던 아크리시오스는 커다란 나무 괴짝 안에 딸과 손자를 집어넣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태운 나무 괴짝은 세르포스라는 섬에 닿았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무럭무럭 자라나 어엿한 청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세르포스 섬을 다스리던 폴리디텍스 왕은 다나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에는 이를 거부했어요. 페르세우스를 잘 키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폴리덱테스는 결혼에 방해가 되는 페르세우스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다나에를 포기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여 거짓말로 사람들을 궁전으로 모이게 한 뒤 교묘한 함정을 파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와야 하게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오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페르세우스는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어요. 하지만 걱정이 태산이었답니다. 메두사의 눈과 마주치는 사람은 돌로 변해버리는데 과연 그의 머리를 자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모험과 도전은 페르세우스의 심장을 두근거리고 떨리게 만들었지요. 그런 그에게 든든한 응원군이 찾아왔습니다. 아테나와 헤르메스였지요. 걱정 마라. 나는 너의 누이 아테나다. 아버지 제우스께서 우릴 여기로 보냈다. 청동방패 아이기스를 빌려주마. 반짝반짝 빛나는 이 방패를 거울 삼아 메두사에게 다가가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의 목을 벨 수 있을 것이다. 난 내 형의 헤르메스다.
여기 날카로운 불멸의 청동칼 하르페가 있다. 이것으로 메두사의 목을 치거라. 나도 이걸로 아르고스의 목을 자른 적이 있다. 헤르메스와 아테나의 도움으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가 사는 곳까지 찾아갈 수 있었고 그의 목을 자를 수 있었지요. 목은 잘렸지만 머리에 달린 눈은 여전히 사람들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키비시스라는 두꺼운 가방에 넣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잘린 메두사의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날개 달린 말 페가소스와 황금 칼을 가진 거인 크리사우르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들은 포세이돈과 메두사의 자식들이었어요. 페르세우스는 페가소스를 잡아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갓 태어난 페가소스는 깜짝 놀라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페르세우스는 처음엔 무서웠지만 곧 익숙해졌고 하늘 높이 올라가 빠른 속도로 허공을 날아가자 너무 신이 났습니다. 곧 어머니를 만날 걸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참을 날아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바다였어요. 육지에서 떨어진 바위 섬에 한 여인이 묶여 있는 거예요. 바다 괴물이 주위를 돌면서 그녀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쩍 벌리고 위협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에티오피아의 왕 케페우스와 왕비 카시오페이아의 딸 안드로메다 공주였어요. 카시오페이아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 내려진 벌을 딸 안드로메다가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바다의 신 네레우스의 50명의 딸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보다는 못할 거야. 카시오페이아의 말을 들은 네레우스의 딸들이 분노하여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찾아가 카시오페이아를 혼내달라고 간청했어요. 포세이돈은 에티오피아에 바다 괴물을 보냈고 그놈은 배를 부수고 농토를 짓밟았으며 사람까지 잡아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탁이 내려졌어요. 네레우스의 딸들의 분노를 달래고 바다 괴물을 물러나게 하려면 안드로메다 공주를 괴물의 먹이로 바쳐라. 그래서 안드로메다가 바위섬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페르세우스는 페가소스를 타고 쏜살같이 하늘에서 바다 괴물을 향해 돌진했고 그놈의 등에 날카롭고 강력한 하르페를 내리 꽂았어요. 급소를 찔린 바다 괴물은 직사했지요.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안드로메다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피네우스, 케페우스 왕의 동생이었지요. 안드로메다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뻔뻔하게 결혼을 방해하는 거예요. 군대를 몰고 결혼식장에 난입했지요. 페르세우스는 그들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자 키비시스 가방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피네우스 무리들에게 내밀었지요. 칼과 창을 들고 난동을 부리던 피네우스 일행은 메두사의 눈을 보자 모두 돌로 굳어버렸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페르세우스가 눈을 감고 엎드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동에 무사할 수 있었지요. 케페우스는 페르세우스에게 에티오피아에 남아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이 되어 권력을 잡고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일은 어려운 도전과 모험을 성공적으로 끝낸 페르세우스에게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달콤한 제안을 거절했지요. 세르포스 섬에서 자기를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페르세우스가 에티오피아에 머문다면 어머니는 폴리덱테스와 결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페르세우스는 케페우스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안드로메다와 함께 페가소스를 타고 세르포스 섬으로 돌아왔지요.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느냐? 메두사에게 가지 않았구나. 아닙니다. 저는 약속대로 메두사에게 갔고 그의 머리를 베고 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메두사와 마주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여기 이 키비시스 가방 안에 메두사의 머리가 있습니다. 내가 속을 줄 아느냐? 호박 덩어리를 넣어놓고 거짓말을 하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제 말을 믿지 못하시다니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부인, 눈을 감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살고 싶은 사람은 모두 이분처럼 하십시오.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의 외침에 비웃으며 꼿꼿이 왕좌에 앉아 있었고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페르세우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키비시스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들었지요. 그러자 페르세우스의 말을 믿지 않던 폴리덱테스 일당은 모두 돌덩어리가 되어버렸답니다. 세르포스 섬 사람들은 어려운 모험과 도전에 성공한 용감한 페르세우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지요.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이번에도 권력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리포스 섬에 도착한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를 정성껏 돌봐주고 어머니를 지켜주었던 닥티스에게 왕위를 맡겼습니다. 사실 닥티스는 해안에서 어부로 살고 있었지만 폴리덱테스의 동생이었습니다. 권력을 독차지한 형에게 쫓겨나 어부로 살고 있었지요. 닥티스는 페르세우스의 뜻에 따라 세리포스의 왕이 되어 훌륭한 통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페르세우스는 어머니, 아내와 함께 드디어 자기 고향인 아르고스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는 깜짝 놀랐지요.
새삼 외손자 페르세우스의 손에 죽게 되리라는 신탁이 떠올랐던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외손자를 맞이하고 지난날 자기 잘못을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대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웃나라로 달아났지요. 때마침 페르세우스는 한 왕국에서 열린 추모 운동 경기에 참여하여 원반 던지기를 했는데 그가 던질 원반은 운동장을 벗어나 관중석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원반에 맞아 죽게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아크리시오스였습니다. 죽는 순간 아크리시오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신탁을 무시하고 페르세우스를 잘 키웠더라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은 이루어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신탁에 따라 자기 손에 죽게 된 것을 안 페르세우스는 아크리시오스의 장례식을 정중하게 치르고 도시 바깥에 매장했어요. 아르고스 사람들은 페르세우스를 왕의 혈통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는 이번에도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아르고스를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인 자가 할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그는 아르고스를 떠나 가까운 튀린스 왕국으로 갔어요. 그곳은 아크리시오스의 쌍둥이 형제였던 프로이토스가 다스리던 땅이었는데 페르세우스가 찾아갔을 때는 프로이토스의 아들 메가펜테스가 왕이었지요. 그러니까 페르세우스와 메가펜테스는 육촌 형제였어요.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메가펜테스가 아크리시오스의 아르고스를 다스리고 페르세우스가 프로이토스의 튀린스를 다스리기로 하며 왕국을 맞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르고스가 훨씬 큰 나라였기 때문에 메가펜테스도 만족했고 페르세우스는 그동안 여러 차례 권력을 얻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던 페르세우스에게 세상을 다스려 나갈 본격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튀린스를 다스리게 된 페르세우스는 미케네를 새롭게 세우고 도성을 쌓은 다음 그곳을 중심지로 하여 튀린스를 더욱더 넓게 확장했고 중심지인 미케네를 강력한 도성으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그리스 문명이 시작되었지요. 이렇게 미케네 문명이 꽃피어나면서 인간 세계에 문명을 세우려고 했던 제우스의 뜻이 이루어졌답니다. 아폴론을 배신한 가혹한 대가. 그리스 에게해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가면 지금의 튀르키예 땅 서북쪽에 트로이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트로이아 전쟁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전쟁이 벌어진 당시에 트로이아의 왕은 프리아모스였습니다. 그의 부인은 헤케베였는데 아주 많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아끼는 어여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카산드라. 그녀에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능력이었지요. 그녀는 어떻게 그런 예언의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관해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카산드라에게는 헬레노스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둘은 서로에게 경쟁심도 갖고 있었지만 친하게 지냈지요. 어렸을 적 둘은 아폴로 신전에 들어갔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그때 아폴론의 신성한 뱀이 스르륵 다가와 혀를 날름거리더니 두 남매의 귓구멍에 혀를 넣고 핥았대요. 그때부터 두 아이는 아폴론의 능력 가운데 예언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폴로는 궁술과 의술, 음악의 신이지만 무엇보다도 태양의 신이지요. 태양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힘이 있으니 아폴로는 인간의 무지를 비추는 이성의 신이며 계시와 예언, 신탁의 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비밀과 현재의 상황, 미래의 운명을 몰라서 답답할 때 마치 어둠에 휩싸인 것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만약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태양과도 같은 존재일 텐데 아폴론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성숙한 카산드라가 아폴론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녀를 보고 아폴론이 사랑에 빠졌어요. 또 한 번 에로스가 짓궂은 장난으로 황금 화살을 날려보낸 걸까요? 그가 카산드라 앞에 나타나 고백했지요. 카산드라,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내 연인이 되어주시오. 어머 아폴로님, 제가 아폴로님의 연인이 된다고요? 그렇소. 내 마음은 진심이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요? 그대가 원하는 것은 모두 주겠소. 저는 아폴로님이 가진 예언의 능력을 갖고 싶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으로 저희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을 도와 트로이아를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거든요. 아폴로는 기꺼운 마음으로 카산드라의 요청에 응했어요. 그때부터 카산드라는 예언의 능력을 갖게 되었대요. 그런데 카산드라는 약속을 어겼어요. 아폴론과의 만남을 피했던 거예요. 에로스가 카산드라의 심장에 납 화살을 날려보냈던 걸까요? 어쨌든 아폴로는 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카산드라에게 한 번 준 예언의 능력을 다시 빼앗아 올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배신의 보복을 하고 싶었던 아폴로는 그녀에게 저주를 내렸지요. 그녀가 예언의 능력을 발휘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전혀 믿지 않게 만들었던 겁니다. 카산드라가 진실을 예언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을 거짓말로 생각하고 그녀가 미쳤다고 여기게 되었지요. 카산드라는 진실을 예언하는 순간마다
불신과 의심에 부딪히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남동생인 파리스가 스파르타로 가려고 하자 카산드라는 그것이 위험한 일임을 예언했어요. 파리스가 그곳에 간다면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와 사랑에 빠지고 헬레네를 트로이아로 데려올 미래가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는 아내를 빼앗긴 치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테고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트로이아는 망하게 될 것이 불보듯 훤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다급하게 외쳤지요. 하지만 파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그 누구도 카산드라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요. 카산드라는 고구마를 3개쯤 먹은 것처럼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진실이 거부당할 때의 황당함과 답답함을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예언대로 파리스는 헬레네를 데려왔고 그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지요. 만약 트로이아 사람들이 카산드라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이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트로이아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고 용감하게 효율적으로 싸워 그리스의 공격을 잘 막아냈어요. 그리스인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인들이 해안에 커다란 목마를 남겨두고 모두 함선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많은 트로이아인이 그리스가 전쟁을 포기하고 귀향한 것이라고 기뻐하며 쾌재를 불렀지요. 거대한 목마는 무사 귀향을 위해 그리스인들이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가오의 예물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카산드라는 보이는 현상 너머에 비밀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어요. 트로이아인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그리스인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엔가 숨어 있고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목마는 선물이 아닙니다. 저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함정이에요. 목마를 트로이아 성으로 들이면 큰일 납니다. 저 목마를 물에 던지세요. 아니면 불태우거나. 하지만 모든 트로이아인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정신 나간 여인으로 몰아붙였지요. 만약 그녀의 말대로 목마를 처리했다면 트로이아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목마 속에는 카산드라의 말대로 그리스의 정예 용사들이 숨어 있었고 다른 그리스인들은 함선을 타고 인근 섬 뒤쪽에 매복하고 있었지요. 트로이아인들은 카산드라의 경고를 무시하고 목마를 승리의 전리품이라며 트로이아의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승리에 취해 있던 트로이아인들은 목마를 도시 한가운데 세워두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승리를 자축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축제가 아니라 생을 마감하고 도시를 파멸로 몰아넣는 죽음의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승리감과 술에 만취가 된 트로이아인들이 골아떨어졌고 목마에 숨어있던 그리스의 정예 용사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성문을 열었습니다. 귀향하는 척하며 트로이아를 떠났다가 야밤에 다시 돌아온 함선들에서 수많은 그리스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 모두가 트로이아 성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트로이아는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 수많은 여인들은 노예로 잡혀갔지요. 카산드라는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의 노예가 되었어요. 피 눈물을 흘리며 불타는 트로이아를 떠나 아가멤논에게 끌려 그리스 땅 미케네로 갔지요. 아가멤논의 왕궁에는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전으로 들어서는 카산드라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아폴론의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아폴론이여, 나의 아폴론이여. 나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오셨나요?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이군요. 여기 남편을 깨끗이 씻긴 후에 끝장내려는 여인이 있군요. 여기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편을 죽이려고 아내가 쳐놓은 죽음의 덫지로군요. 그녀에게는 곧 다가올 아가멤논과 자신의 죽음이 생생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케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카산드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노예로 끌려오더니 미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가멤논은 트로이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값비싼 전리품을 수십 대의 마차에 가득 싣고 개선 행진을 한 뒤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과 아내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누가 카산드라가 말한 것 같은 끔찍한 불행이 터지리라 생각했겠어요. 지금 아가멤논은 인생의 절정, 성공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카산드라는 정말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결국 카산드라의 예언은 실현되었어요. 10년간의 전쟁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을 하던 아가멤논은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내리찍는 도끼에 무참하게 살해되었고 피투성이가 된 그의 시신 곁에 카산드라도 피범벅이 되어 나란히 눕게 되었으니까요. 허기의 저주를 받은 에리식톤이 끝내 먹어치운 것. 에리식톤은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테살리아는 예로부터 그리스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었지요.
산이 많은 그리스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넓은 평원이 있었고 땅도 비옥해서 곡물 농사가 잘 되던 곡창지대였지요. 축복받은 땅을 다스리며 풍요롭게 살던 그는 창고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곡물과 재산을 갖고 싶어 했어요. 창고는 그의 욕망 그 자체였지요. 욕망이 늘어나듯 하나의 창고가 채워지면 다른 창고를 짓고 그 창고를 채우기 위해 아주 열심히 일했지요. 창고를 더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밭이 더 필요했지요. 하지만 이제 평지는 더 많은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없을 만큼 이미 밭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에리식토는 눈을 자연스럽게 숲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지요. 저 숲의 나무를 베어 밭을 만들자. 그러면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고 창고도 더 지을 수 있지. 그는 많은 일꾼을 동원해 숲의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무가 쓰러져 평지가 드러날 때마다 에리식토는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생각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그런데 그 숲은 대지의 여신이자 농사를 주관하는 데메테르의 신성한 영토였고 숲속 깊은 곳에는 여신의 신성한 참나무가 우람하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그 나무에 이르자 나무가 지닌 위험에 압도되어 입을 벌려 감탄하며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서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어서 저 나무를 베어라. 저것만 제거하면 이 숲 전체가 모두 밭이 될 것이다. 창고도 더 만들 수 있다. 우린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전하, 무섭습니다. 저 나무는 왠지 그냥 나무 같지 않아요. 데메트르 여신의 나무라고 하던데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 세상에 무슨 신이 있단 말이냐? 저건 그냥 나무일 뿐이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일 뿐이라고. 설령 여신의 나무라고 해도, 아니 여신 자신이라고 해도 쓰러뜨려야 한다. 못하겠거든 도끼를 이리 내거라. 일꾼의 도끼를 빼앗은 에리식토는 나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도끼를 높이 들어 내리 찍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무가 부르르 떨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초록의 잎사귀들이 하얗게 질리고 가지와 도토리도 창백해졌지요. 하지만 에리식토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이며 햇빛에 반사되어 잎이 하얗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기어이 도끼로 나무 밑동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도끼 날에 찍힌 나무에서 피가 솟구쳐 그의 얼굴로 튀었지요. 곁에 있던 수행원과 일꾼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중 한 사람은 그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안 됩니다, 전하. 그만하세요.
여신께서 진노하세요. 놔라 이놈. 멍청한 놈. 그래, 너 참 경건하구나. 오냐, 내가 상을 주마.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나무를 찍던 도끼로 말리던 일꾼의 목을 친 겁니다. 나무와 사람의 상처에서 솟구친 피로 온통 피 범벅이 된 에리식토는 미친 사람처럼 씩씩대며 다시 나무를 향해 도끼질을 마구 해댔어요. 마침내 나무는 쓰러지고 말았지요. 내가 이렇게 너의 탐욕으로 죽는구나. 나는 이 나무에 깃들어 살던 요정이다. 하지만 나의 위안은 내가 곧 큰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너는 더욱더 풍요로워지겠지만 그것이 너를 만족시키진 못할 것이다. 참나무 거목이 쓰러지자 곁에 있는 작은 나무들도 그 무게에 짓눌려 함께 쓰러졌고 그 안에 함께하던 작은 요정들도 질식하고 말았어요. 에리식토는 나무가 주는 경고를 나무가 쓰러지면서 내는 소음이라고 무시했지요. 이 모습을 보던 데메테르는 진노했고 죽어가던 요정들의 저주와 간청을 들어주었어요. 데메테르 여신은 허기의 신 리모스에게 에리식톤의 뱃속에 들어가 달라고 요청했어요. 원래 리모스는 수학과 풍요의 신 데메테르와는 상극이어서 서로 만나지도 않았지만 이 명령만은 따랐다고 해요. 바람을 타고 왕궁으로 날아온 리모스는 잠들어 있는 에리식톤을 온 몸으로 껴안았고 그의 입과 배에 그리고 혈관에 허기를 뿌려 넣었습니다. 잠을 자던 에리식토는 큰 잔치를 벌이고 끊임없이 먹어치우는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꿈에서 먹는 것으로는 허기가 채워지지 않자 에리식토는 벌떡 일어났지요. 그리고 식당으로 달려가 남아있는 음식들을 먹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채워지기는커녕 더욱더 배가 고파지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음식이 보이지 않자 그는 창고로 달려가 여러 달치의 궁전 음식을 계속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먹어도 배고팠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허기졌어요.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음식 창고도 모두 바닥이 났어요. 그는 궁전 구석구석을 뒤져서 금은보화와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팔아치우면서 음식을 사들였고 사는 족족 먹어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말았지요. 그래도 계속되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결국 그는 딸까지 팔았답니다. 마침내 허기로 퀭해진 눈에 그의 두 손이 보였어요. 허기에 미친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자신의 두 손을 입으로 가져갔지요. 그렇게 에리식토는 자기 자신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에리식톤의 몸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채로 사라져버렸어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그를 더욱 굶주리게 했고 끝내 소멸시킨 것입니다. 조각상을 인간으로 만든 피그말리온. 조각상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든 이가 있었어요. 주인공의 이름은 피그말리온. 그는 지금의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반도 남쪽, 시리아 서쪽에 있는 큰 섬나라 키프로스의 유명한 조각가였어요. 그가 사랑에 눈을 뜰 나이가 되었을 때 키프로스 섬의 여자들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외모도 그랬지만 특히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정숙하지 못하고 수다스럽고 천박해 보였지요. 안 되겠다 싶었던 그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상적인 여성을 탄생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값비싼 상아를 구하여 여인의 모습으로 조각했지요. 팔, 다리, 몸의 여러 부분을 따로따로 조각한 뒤 능숙하게 이어붙여 아름다운 여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여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나니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는 자기 작품에 반해 푹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애인을 대하듯 온 정성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지요. 살짝 입을 맞추기도 하고 말을 걸고 대화하기도 하고 상냥한 태도로 쓰다듬기도 했어요. 밖에 나갔다가 예쁜 장신구나 옷을 보면 아무리 비싼 값이라도 다 치르고 사서 조각상을 치장해 주기도 하고 예쁜 꽃을 보면 화관과 꽃다발을 정성껏 만들어서 조각상에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푹신한 침대에 누이고 베개를 받쳐주었고 자신은 바닥에 누워 잠들곤 했지요. 만약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예술가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현실 속에 깃든 미의 가능성을 찾아내 이상적인 작품으로 구현합니다. 그리고 작품 세계에 빠져들어 행복을 느끼곤 하지요. 현실에 대한 실망을 예술로서 극복하는 모습을 피그말리온이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자신의 조각상을 너무나 사랑한 피그말리온은 예전보다 더욱 심하게 여인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생각하지 않게 되었지요. 오히려 조각상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키프로스에 연례적으로 열리는 아프로디테의 축제 날이었어요. 피그말리온도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신전으로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들이시여,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저의 상하 조각가도 같은 여인과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요. 아니, 그의 진심은 사실 이런 것이었어요. 아프로디테시여, 저는 상하 조각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가 인간이 되어
제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조각상을 사랑했으면 조각상이 진짜 사람이 되어 아내가 되길 간절하게 원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피그말리온도 무슨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뿐이었지요.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한 피그말리온의 기도는 아프로디테 여신에게는 들렸어요. 신이니까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만큼 피그말리온이 아프로디테의 능력을 믿고서 희망을 건 것이잖아요.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그말리온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지요.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피그말리온은 여느 때처럼 조각상에 다가가 인사를 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빙긋 웃었지요.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잘 있었어요? 내가 어디에 갔다 온 줄 알아요? 오늘이 아프로디테 축제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갔어요. 여신님께 아름다운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기도했지요. 부질없는 일이었지만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상상을 하니 얼마나 행복해지던걸요.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사랑 고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조각상을 처음 잡았을 때의 느낌은 분명 딱딱하고 차가웠는데 점점 온기와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게다가 조각상이 그의 손을 잡는 것 같았어요. 화들짝 놀란 피그말리온은 얼른 손을 빼고 뒤로 물러났어요. 조각상이 점점 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는 눈을 비비다가 다시 부릅뜨고 조각상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얀 상아의 표면에 살갗의 윤기가 느껴졌고 그의 거친 호흡에 머리카락이 살랑거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기도가 이루어진 걸까요?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의 가슴에 손을 대니 상아의 딱딱함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말캉한 피부가 느껴졌으며 피부 아래로 뛰는 심장박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팔과 손을 잡자 그의 동작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피부 아래의 혈관이 고동치고요.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굳어있던 조각상의 입이 실룩거리며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정말 나의 기도대로 인간이 된 건가요? 사람이 된 여인은 피그말리온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살짝 미소를 짓더니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갑자기 사람이 된 조각상도 이게 웬일인가 싶었겠지요. 이것이 꿈인가 싶었던 피그말리온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각상에서 사람이 된 여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당신은 우유처럼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가졌고 평온한 바다처럼 조용하니까 갈라테이아라고 하겠어요. 그리스 말로 우유를 갈라라고 하고 조용함을 갈레네라고 하거든요. 바다에 노신 네레우스의 50명의 딸 중 하나의 이름이 갈라테이아였는데 피그말리오는 자신의 여인이 바다의 요정과 같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이름을 붙여 주었답니다. 나중에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아프로디테도 몰래 자기 모습을 감추고 동네 여인으로 변신한 뒤 참석하여 아낌없이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페가소스를 탄 페르세우스의 모험. 신들의 세계를 제패한 제우스는 인간 세계로 눈을 돌려 위대한 문명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그 주인공이길 바랬지요. 제우스가 선택한 여인은 다나에였습니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두운 지하에 묻힌 단단한 청동의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아버지인 아크리시오스의 지시였는데 이는 불길한 신탁 때문이었어요. 그대의 딸 다나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손에 그대가 죽을 것이다. 신탁을 듣고 아크리시오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청동방을 만들고 다나에를 집어넣었지요. 그렇게 갇혀있는 다나에가 제우스의 눈에 띄었던 겁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땅 속에 가두다니 내가 구해줘야겠군. 저 여인은 그리스의 멋진 문명 세계를 세울 훌륭한 영웅을 낳을 거야. 하지만 땅 속에 묻혀있는 청동의 방이니 제우스라도 쉽게 접근하기 힘들었습니다. 제우스는 묘안을 찾아냈지요. 황금빛 소나기로 변신하여 방 안으로 스며들었던 겁니다.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만든 청동방이었지만 물 셀 틈은 있었던 거예요. 황금 빗물은 다나에의 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나에가 임신을 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페르세우스입니다. 10달이 지나자 청동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자 아크리시오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청동방에 갇힌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냐? 누가 감히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냐? 어떤 놈이냐? 아버지,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황금 소나기로 변신하여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감히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어떤 놈과 놀아나고서 너의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짓거리느냐? 아크리시오스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여 다나에의 말대로 제우스의 아들이라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멈칫했습니다. 딸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었죠. 고민하던 아크리시오스는 커다란 나무 괴짝 안에 딸과 손자를 집어넣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태운 나무 괴짝은 세르포스라는 섬에 닿았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무럭무럭 자라나 어엿한 청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세르포스 섬을 다스리던 폴리디텍스 왕은 다나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에는 이를 거부했어요. 페르세우스를 잘 키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폴리덱테스는 결혼에 방해가 되는 페르세우스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다나에를 포기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여 거짓말로 사람들을 궁전으로 모이게 한 뒤 교묘한 함정을 파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와야 하게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오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페르세우스는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어요. 하지만 걱정이 태산이었답니다. 메두사의 눈과 마주치는 사람은 돌로 변해버리는데 과연 그의 머리를 자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모험과 도전은 페르세우스의 심장을 두근거리고 떨리게 만들었지요. 그런 그에게 든든한 응원군이 찾아왔습니다. 아테나와 헤르메스였지요. 걱정 마라. 나는 너의 누이 아테나다. 아버지 제우스께서 우릴 여기로 보냈다. 청동방패 아이기스를 빌려주마. 반짝반짝 빛나는 이 방패를 거울 삼아 메두사에게 다가가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의 목을 벨 수 있을 것이다. 난 내 형의 헤르메스다. 여기 날카로운 불멸의 청동칼 하르페가 있다. 이것으로 메두사의 목을 치거라. 나도 이걸로 아르고스의 목을 자른 적이 있다. 헤르메스와 아테나의 도움으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가 사는 곳까지 찾아갈 수 있었고 그의 목을 자를 수 있었지요. 목은 잘렸지만 머리에 달린 눈은 여전히 사람들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키비시스라는 두꺼운 가방에 넣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잘린 메두사의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날개 달린 말 페가소스와 황금 칼을 가진 거인 크리사우르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들은 포세이돈과 메두사의 자식들이었어요. 페르세우스는 페가소스를 잡아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갓 태어난 페가소스는 깜짝 놀라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페르세우스는 처음엔 무서웠지만 곧 익숙해졌고 하늘 높이 올라가 빠른 속도로 허공을 날아가자 너무 신이 났습니다. 곧 어머니를 만날 걸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참을 날아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바다였어요. 육지에서 떨어진 바위 섬에 한 여인이 묶여 있는 거예요. 바다 괴물이 주위를 돌면서 그녀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쩍 벌리고 위협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에티오피아의 왕 케페우스와 왕비 카시오페이아의 딸 안드로메다 공주였어요. 카시오페이아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 내려진 벌을 딸 안드로메다가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바다의 신 네레우스의 50명의 딸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보다는 못할 거야. 카시오페이아의 말을 들은 네레우스의 딸들이 분노하여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찾아가 카시오페이아를 혼내달라고 간청했어요. 포세이돈은 에티오피아에 바다 괴물을 보냈고 그놈은 배를 부수고 농토를 짓밟았으며 사람까지 잡아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탁이 내려졌어요. 네레우스의 딸들의 분노를 달래고 바다 괴물을 물러나게 하려면 안드로메다 공주를 괴물의 먹이로 바쳐라. 그래서 안드로메다가 바위섬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페르세우스는 페가소스를 타고 쏜살같이 하늘에서 바다 괴물을 향해 돌진했고 그놈의 등에 날카롭고 강력한 하르페를 내리 꽂았어요. 급소를 찔린 바다 괴물은 직사했지요.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안드로메다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피네우스, 케페우스 왕의 동생이었지요. 안드로메다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뻔뻔하게 결혼을 방해하는 거예요. 군대를 몰고 결혼식장에 난입했지요. 페르세우스는 그들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자 키비시스 가방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피네우스 무리들에게 내밀었지요. 칼과 창을 들고 난동을 부리던 피네우스 일행은 메두사의 눈을 보자 모두 돌로 굳어버렸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페르세우스가 눈을 감고 엎드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동에 무사할 수 있었지요. 케페우스는 페르세우스에게 에티오피아에 남아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이 되어 권력을 잡고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일은 어려운 도전과 모험을 성공적으로 끝낸 페르세우스에게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달콤한 제안을 거절했지요. 세르포스 섬에서 자기를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페르세우스가 에티오피아에 머문다면 어머니는 폴리덱테스와 결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페르세우스는 케페우스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안드로메다와 함께 페가소스를 타고 세르포스 섬으로 돌아왔지요.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느냐? 메두사에게 가지 않았구나. 아닙니다. 저는 약속대로 메두사에게 갔고 그의 머리를 베고 왔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메두사와 마주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여기 이 키비시스 가방 안에 메두사의 머리가 있습니다. 내가 속을 줄 아느냐? 호박 덩어리를 넣어놓고 거짓말을 하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제 말을 믿지 못하시다니.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부인, 눈을 감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살고 싶은 사람은 모두 이분처럼 하십시오.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의 외침에 비웃으며 꼿꼿이 왕좌에 앉아 있었고,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페르세우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키비시스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들었지요. 그러자 페르세우스의 말을 믿지 않던 폴리덱테스 일당은 모두 돌덩어리가 되어버렸답니다. 세르포스 섬 사람들은 어려운 모험과 도전에 성공한 용감한 페르세우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지요.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이번에도 권력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리포스 섬에 도착한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를 정성껏 돌봐주고 어머니를 지켜주었던 닥티스에게 왕위를 맡겼습니다. 사실 닥티스는 해안에서 어부로 살고 있었지만 폴리덱테스의 동생이었습니다. 권력을 독차지한 형에게 쫓겨나 어부로 살고 있었지요. 닥티스는 페르세우스의 뜻에 따라 세리포스의 왕이 되어 훌륭한 통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페르세우스는 어머니, 아내와 함께 드디어 자기 고향인 아르고스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는 깜짝 놀랐지요. 새삼 외손자 페르세우스의 손에 죽게 되리라는 신탁이 떠올랐던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외손자를 맞이하고 지난날 자기 잘못을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대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웃나라로 달아났지요. 때마침 페르세우스는 한 왕국에서 열린 추모 운동 경기에 참여하여 원반 던지기를 했는데 그가 던질 원반은 운동장을 벗어나 관중석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원반에 맞아 죽게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아크리시오스였습니다. 죽는 순간 아크리시오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신탁을 무시하고 페르세우스를 잘 키웠더라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은 이루어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신탁에 따라 자기 손에 죽게 된 것을 안 페르세우스는 아크리시오스의 장례식을 정중하게 치르고 도시 바깥에 매장했어요. 아르고스 사람들은 페르세우스를 왕의 혈통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는 이번에도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아르고스를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인 자가
할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그는 아르고스를 떠나 가까운 튀린스 왕국으로 갔어요. 그곳은 아크리시오스의 쌍둥이 형제였던 프로이토스가 다스리던 땅이었는데, 페르세우스가 찾아갔을 때는 프로이토스의 아들 메가펜테스가 왕이었지요. 그러니까 페르세우스와 메가펜테스는 육촌 형제였어요.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메가펜테스가 아크리시오스의 아르고스를 다스리고 페르세우스가 프로이토스의 튀린스를 다스리기로 하며 왕국을 맞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르고스가 훨씬 큰 나라였기 때문에 메가펜테스도 만족했고, 페르세우스는 그동안 여러 차례 권력을 얻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던 페르세우스에게 세상을 다스려 나갈 본격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튀린스를 다스리게 된 페르세우스는 미케네를 새롭게 세우고 도성을 쌓은 다음 그곳을 중심지로 하여 튀린스를 더욱더 넓게 확장했고, 중심지인 미케네를 강력한 도성으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그리스 문명이 시작되었지요. 이렇게 미케네 문명이 꽃피어나면서 인간 세계에 문명을 세우려고 했던 제우스의 뜻이 이루어졌답니다.